주제가 있어요. 가산금, 가산세 193쪽 보면 우리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한번 나왔었는데 뭐 할 때 나왔었지? 기억나요? 가산금.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나왔었다. 어디 나왔었냐면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받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도 안 하고 나쁘게 지나버렸어. 그러면 첫 달에 몇 프로? 원래 내야 될 과태료의 3%. 연체이자. 이게 과상금이라는 건 내야 될 돈을 납부 기한 내에 안 내면 우리가 뭐 통신요금도 그렇고 뭐 안 내면 대출 받은 것도 뭐 대출이자 안 내고 그러면 연체이자 붙잖아. 그 연체이자의 성격을 갖는 게 가산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산금하고 가산세하고 요거를 이제 혼동하면 안 돼. 그 비슷한 용어지만 가산세는 세금만 관련된 거야. 세금. 가산세도 세금의 한 종류야. 그래서 자 일단 가산금 읽어나가면 돈을 내야 될 의무가 부과됐는데 중요한 대로 납부기한 경과. 이건 딱 한 가지 사유.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뭐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예 써놨지. 3% 가산금. 그지? 이건 이미 지난 시간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가산금 하면 우리 판결에서 쓰는 말로 지연이자란 말을 써. 지연이자.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지연이자보다 연체이자란 말을 많이 쓰지. 그거야 가산금이. 지연이자, 연체이자. 자, 두 개 다 나와. 납부기한 경과하면 기한 경과하면 지연이자 물리는 거. 그 지연이자 물리는 거를 가산금이라고 한다. 다음 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은 넘어가고. 자, 동그라미 3번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에. 자, 이 돈 내야 될 의무를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그 연체이자 가산금은 행정청이 뭐 확정하는 절차를 안 해도 없이도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법률에 의해서 다 확정되는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둘째 줄 끝에 행정기관이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행위는 뭐래 결론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산금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이 무슨 내용을 정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하는 일은 분명히 법에 아까 우리 저 질서유명의 규제법 보면 과태료 4만 원. 그러면 법에 납부기한 안 내면 3% 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액수도 다 법에 의해서 결정 나는 거고 단지 행정기관이 하는 일은 법에 의해서 다 결정 난 일을 그냥 알리는 행위만 하는 거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꼭 외워야 될 거 가산금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마치 뭐와 같은 이치냐면 행정기관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고지서 보내지? 그럼 세금 고지서 보내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럼 세금 고지서 보내는 행위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잖아. 세금 부과 자체가 처분이듯이. 그지? 네. 그래서 가산금 고지는 처분이 아니다. 다만 4번. 안 낸다고 강제 징수하는 조치지? 강제 징수는 우리가 뭐 독촉서부터 해서 압류, 강제로 매각하는 거, 공매하는 거 다 처분이지? 그러니까 그건 이미 배운 거야. 자, 따라서 두 가지 공부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이 아니다. 가산금 고지는. 이렇게 중시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1번. 아까도 나왔는데 중가상금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건 우리가 납부기한 지난 후 첫 달에 부과하는 걸 가산금, 둘째 달 이후부터 부과하는 걸 중가상금 그래요. 큰 의미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1번의 뜻은 뭐야? 가산금은 첫째 줄. 여기는 이제 세금을 기준으로 했는데 세금은 지금 이제 가산금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냥 가산세로 다 통일이 돼 있어. 어쨌든 중요한 첫째 줄에 지연이자. 지연이자라는 말 딱 뜨면 뭘 말한다? 가산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야? 아까 나왔지. 가산금 고지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그랬고,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그 2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가산세 나왔지? 이건 세가 붙었으니까 세금이야, 세금. 응?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여기에 가산세에 들어가 있어. 뭐냐면 납부기한이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이 다 지나도록 안 내도 이제 가산세라는 걸 물려.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이런 사람 있잖아. 그 소득이 1년에 뭐 1억을 벌어놓고도 3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 이러면서 거짓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1억 벌어놓고도 3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고 3천만 원만큼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단 말이야. 근데 세무서에서 파악하고 조사한 바로는 거짓 신고다 이러면 그 원래 내야 될 1억에 대한 세금을 다시 부과한가 아울러 거짓 신고했다고 거기다가 가산세라고 제재하는 의미로 세금을 더 내게 해요. 그런 거야. 응? 제재의 의미로 더 내게 하는 세금. 응? 그래서 읽어봐. 가산세란 뭐야? 세법이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금액에다가 본래의 세금액에 더해서 가산해서 징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더 내게 하는 세금. 응?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아까 자기 소득을 허위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언제까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이럴 때 이제 불성실 신고다, 불성실 납세자다 이래가지고 더 내게 하는 세금은. 그래서 하여튼 가산세는 세금하고만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거 중요하다.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 처분으로서 자 뭐 중요한 안 해?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안 따집니다. 응?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한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를 위반 내지 게을리했다는 걸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단서가 돼서 동그라미 2번 중요하고 3번 가산세가 나오면 원래 내야 될 세금 부과하는 거지. 그걸 본세라고 그래. 본세 부과 처분과 별도의 또 하나의 세금 부과 처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3번에서 결론 나오는 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라서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본래 내야 될 세금 1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고지서에다 같이 쓰기도 같이 쓰기도 해요. 본래의 세금 100만 원, 그 다음에 가산세 10만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세금 모델이 있어. 근데 하나의 고지서에는 둘을 썼지만 세금 부과 처분은 2개나 있는 거다. 이렇게 따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래의 세금 부과는 자기가 인정하는데 가산세 부과만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산세 부과 처분만 따로 떼서 그거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할 수 있다는 거야. 별개의 독립된 과세 처분을 보니까.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끝났어. 이제 판례로 정리하면 돼. 그지? 그래서 1번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산세 부과하는 건 일종의 세법상의 의무 위반 내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로서 부과하는 또 하나의 세금이고, 결론은 가산세 부과 조치는 본세의 부과 처분과 별개의 과세 처분이다. 그리고 2번은 하나의 고지서에 본래의 세금과 가산세 부과를 같이 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떻게 된대? 셋째 줄. 하나의 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고지서에는 본래의 세금액 부과하는 기준, 근거, 산출 기준, 또 가산세 부과하는 근거, 산출 기준 각각 따로따로 다 기재를 해야 된다. 자, 3번은 좀 2-1은 좀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자, 가산세는 아까도 나왔어.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거다. 그건 뭐야 결국은? 객관적으로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다. 고의과실. 다만 어떻게 돼? 셋째 줄. 두 번째 끝부터. 첫째 끝에 납세 의무자가 자기에게
뭐 세금 낼 의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상대방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부과할 수 없다. 자, 핵심 결론은 두 가지지. 원칙,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거다. 다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 부과할 수 없는 거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다 자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가산세 부과한 건 위법이다.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그럼 핵심은 이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제 3-1 똑같네.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또 이 사람이 처벌받을 능력이 책임질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위반 사실만 따져봐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고. 그러면 자 4번 이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됐어요. 핵심이 뭐야? 법령의 부지 착오. 부지는 뭘 부지라 그래요? 그렇죠. 알지 못한 거. 나 이거 세금 이렇게 내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준대? 안 해준대.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착오 정당한 사유로 인정 안 돼.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5번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자문을 했어. 지금 물어봤어. 내가 할아버지한테 이 도자기 하나를 받았는데, 소위 이제 증여를 받았단 말이야. 이거 증여세라는 걸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안 내도 된대.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증여세를 안 냈어. 그러니까 원래 증여세가 자기가 증여를 받으면 나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거기에 계산했고 세금도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근데 나중에 너 왜 증여세 안 냈어? 그러면서 적발이 돼갖고 증여세가 나왔어. 그리고 플러스 저 신고하고 제때 납부를 안 했다 그래서 가산세가 또 나온 거야. 이 가산세라는 게 좀 세율이 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반발한 거지. 아니 이게 세금 내는 거였느냐? 증여세 내야 되는 거였느냐? 근데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안 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낸 거다. 그러면 증여세를 원래 내야 되는 거였다면 내가 증여세는 납부하겠다. 근데 거기다가 왜 너 제때 안 낸 신고하고 납부 안 했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건 난 승복이 안 된다. 그 공무원이 잘못 알려줘서 내가 신고하고 납부를 안 한 것뿐이니까 그냥 증여세만 내가 납부하면 되는 거고 가산세는 못 내겠다. 내 잘못 아니지 않느냐? 이러고 싸웠어요. 근데 법원이 뭐래?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잘못 알려줬다 해도 그 증여세를 그걸 믿고 증여세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게 분명백하다면 그러한 사유만 갖고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해 줄 수 없대요. 이거 좀 상대방 되게 억울하겠다. 그죠? 물어봤는데 세무공무원이 잘못 말해준 건데 그렇더라도 가산세 내야 된대. 이 사람은 우라병 때문에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치?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까지 했는데 졌어. 자, 이것도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묻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 정당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부 안 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반면에 이제 주로 이게 시험에 나와. 지금 여기서 3번, 그죠? 3번부터 5번까지 여기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중요하고. 근데 이제 6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사건이야, 그죠?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한번 읽기만 해보자. 자, 어떤 법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를 아마 땅 주인이 팔았나 보지. 그래서 살 때와 팔 때 이 차이가 있나 보지. 양도 차익이 생겨서
그 토지의 양도 차익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법 규정과 관련해서 상당하다고 봤어요. 그동안의 관행상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여지가 상당했던 점, 그리고 그 법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또 전문가인 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도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했던 점, 또 과세 관청 역시 그 법 규정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갖지 못하였던 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상대방이 제때 세금, 양도차익,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안 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취지죠. 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7번은 또 비교적 최근 판례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이라는 거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은 근로자면 일도 하고 또 뭐 투자를 하거나 은행에 예금하면 금융 소득도 생기지, 그죠? 그리고 재산 소득도 있고 또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사업 소득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합산해 가지고 매기는 세금이 종합소득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인데 이 사람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했대. 종합소득에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신고를 안 한 거다. 종합소득세 이 소득신고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상대방은 뭐 했다는 거야?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한 건 아니고 신고는 했는데 뭐는 빼먹었어? 근로소득세는 빼먹고, 근로소득은 빼먹고 자기 사업소득만 신고를 했다. 근데 행정기관이 이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무신고 가산세라고 부과했는데, 그거는 무신고 가산세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죠? 무신고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부과한 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다. 자, 이것도 최근 판례죠?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험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3, 4, 5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 197쪽으로 가면 비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목록 하에 첫 번째 제재처분 나오죠? 요거 하면 주로 위반행위 적발되거나 그러면 영업정지시키고 면허 허가 취소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행정상의 제재처분, 영업정지, 허가 취소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 거기 나왔죠? 제재처분이란 법령에 의무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줬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외우지 마세요. 예를 들어놨고, 다만 이제 행정상 강제는 이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에서는 요거는 따로 행정강제로 분류하고 제재처분하고는 따로 해놨어요. 외우지 마세요. 자, 2번은 중요하네. 이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뭐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형벌 또는 행정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이거지. 제재처분은 형벌 내지 행정벌과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따라 동일한 위반에 의해서 병과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배운 논리에 따르면, 자, 제재처분은 벌이 아니니까, 벌은 위반 사실만 있으면 안 되고 고의 또는 과실까지 있어야 벌을 주는 거예요. 이건 제재처분은 고의 과실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게 또 나오는 거지.
하여튼 2번 중요. 이거를 길게 들으면 행정상의 제재처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상 제재처분은 벌, 형벌 내지 행정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병과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이어집니다. 3번. 3번도 중요한데, 자, 행정처분, 여기서 이제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과 형벌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처제기도 일정한 법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자 형사법규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 우리 예를 들면 전에 그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의 술이나 담배를 판 업자 뭐 하게 돼 있지? 법에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 업자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시킬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제재처분이고, 한편 적발을 했다. 시군구청장은 경찰에 고발. 그러면 경찰, 검찰이 수사해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또 업자에게 부과해서. 그러면 이게 후자는 형벌이에요. 형벌. 응? 앞에 영업정지 허가 취소는 행정상의 제재처분. 근데 법에서 이거 둘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한 뒤에 이 사람이 위반 사실이 있다 그래가지고 형사재판 넘어가서 이 사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돼야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유죄 판결 확정 안 나오더라도 시군구청장은 위반 혐의 인정된다 그러면 유죄 판결 전에도 뭐 할 수 있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동일한 의무 위반 사실이 형사처벌 대상도 되고 행정상 제재처분 대상도 되도록 이렇게 법이 정해놓은 경우, 둘째 주 끝에 이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규정해놓고 있는 특별한 규정. 여기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이란 말도 시험에 쓰여.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이란 건 먼저 형사재판 청구가 돼서 거기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나와야 그 다음에 뭐 행정상의 제재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유죄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도 행정기관은 알아서 뭐 할 수 있다.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결국 핵심은 둘째 주부터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따로 규정한 게 없다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사재판에서 판결 확정 나기 전에 행정상 제재 처분을 했다 그래도 무슨 절차를 위반한 건 아니다. 응? 이러면 또 이거 또 판례 예전에 공부했던 거 나온다. 뭐냐면 이거 비슷하지. 뭐가 있냐면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이 뭐 뇌물 같은 걸 받았다. 적발됐어. 그러면 또 공무원에 대해서 역시 두 가지 다 하죠.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징계 처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야. 이거 고발돼가지고 형사재판 가서 유죄 판결로 무슨 벌금 징역형. 그치? 이건 별개야. 그런데 일단 먼저 뭐 했냐? 이 사람 뇌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돼서 그 사람 뭐 했어? 징계로서 파면을 시켰어. 파면 처분, 행정상 제재 처분, 파면 처분 내렸는데 이제 재판은 훨씬 늦게 길게 시작이 되니까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 그 사람 무죄로 판결났어. 뇌물 받은 거 인정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결국 앞서 했던 그 사람에 대한 파면이라는 징계 처분은 뇌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뇌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한 게 돼서 결국 파면 처분은 위법이긴 한데, 무효냐 아니냐? 무효일까 아닐까? 무효라고까지 할 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처분할 당시는 아직 이 사람이 뇌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정 판결 나오기 전이잖아. 여러 가지를 따질 때 뇌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제재 처분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죄로 나왔어. 그죠? 그러면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앞서 한 파면 처분은 위법이 돼 취소 사유는 된다. 응?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 자, 그래서 3번도 중요. 자, 제재 처분은 행정상 제재 처분은 당연히 뭐야? 상대방한테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하지 마 하거나 또는 뭐야? 허가 내줬다가 허가 취소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미 줬던 이익을 박탈한 거지.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당연히 뭐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 그 논리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외울 건 없고 당연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2번은 별건 없고 제재 처분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여러 개별법들에 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도 이 제재 처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정하고 있지만 행정기본법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하는 건 아니다.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써놓은 사망이 있잖아. 동그라미 사망. 거기 보면 자, 제재 처분을 규정해 놓는 개별 법률에는 제재 처분하는 권한자가 누군지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응? 그거는 시험에 벌써 내고 있어. 최근에 냈는데 그런 거 뭐 틀리게 낼 이유는 없잖아. 그지? 첫째 줄에 제재 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규정해야 된다. 명확히. 자, 그리고 쌍가로 3번. 이 행정상의 제재 처분할 때 고려할 사항. 자, 1번 뭐 써놨어? 이거는 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는 고려 안 한다. 응? 자, 고의과실을 안 따지고 두 번째, 현실적인 위반행위자만 벌 주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책임자로 정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실제 위반 행위는 종업원이 했어도 법에서 법인, 고용주에게 이제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이 정한 책임자에게 과할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 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고의과실 안 따집니다. 다만 고의과실이 없어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과할 수 있다는 거. 고의과실 안 따지고. 그러면 사망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자, 이 2022년 3월 23일 이때가 언제일까? 2022년 3월 23일이 그러니까 자,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2021년 3월에 제정이 됐어. 그러면서 요 규정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자, 어떤 국민의 위반 행위가 2022년 3월 21일 있고 3월 23일 있고 난 이 위반 행위가 있고 난 후 법이 개정되어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 감경됐대. 그러면 자, 어느 법을 적용할까? 이거 포인트는 자, 여기 중요한 건 상대방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지? 감경하도록. 그러면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뀐 규정을 적용해 주라. 응? 그래서 개정된 법, 이게 유리하게 바뀐 법을 적용해 주라고 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4번은 뭐 읽고 지나가세요. 자, 행정청은 제재 처분인데 행정기관에게 뭐 부과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기간이나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재량이 주어졌을 때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 횟수 등등 이런 거를 고려해서 행정청이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우지 말고 판례. 자, 1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관한 영업정지라는 제재 처분은 어떻게 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위반자가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나 또는 의무 이행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예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 이런 경우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도 않는다. 1번 매우 중요. 그리고 2번은 그냥 참고로 읽어봅시다. 참고로 보니까 밑에 자,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뭐야? 그 사업자 본인이나
그 회사의 대표자의 주관적 인식을, 여기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래. 객관적인 위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든 대리인이든 종업원인 등과 같이 이 사업자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자 본인만의 주관적인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아주 간단한 거지. 이 사업자 본인은 뭐 한다고 했는데 밑에 종업원이 뭘 잘못해서 영업정지가 나가게 됐다. 근데 사업자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 종업원이 한 거고 했는데 왜 사업자 나에게 왜 이 영업정지 조치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 본인이나 회사의 대표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위반 행위란 가족이나 종업원 등의 객관적인 그 모두를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다 했냐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조치가 바로 이 행정상의 제재 처분의 전형적인 예죠. 그렇다면 그 밑줄 친 데 보면 운전면허 취소시키는 조치는 우리가 이중처벌에서 말하는 처벌이라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형벌권을 말하는 거, 형벌 주는 거. 근데 이거는 그 이중처벌 금지에서 말하는 그 처벌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음주운전 2번 이상 위반한 자에게 다시 위반하면 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또 규정하고 있다 해도 근데 이중처벌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니 형벌을 계속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음주운전해서 운전면허 취소받았는데 근데 또 음주운전했다고 과거의 횟수까지 포함해서 또 면허 취소하는 건 과거에 벌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중처벌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운전면허 취소는 벌이 아니다. 그런 행정상의 제재일 뿐이지 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다. 그죠? 우리 그래서 이미 알잖아.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고 그러면 형사처벌도 하고 형벌도 주고 면허 취소 정지라는 행정처분도 따로 하고, 그지? 그 별개로 하잖아. 그래서 뭐 읽고 지나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최근 판례라서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네. 맨 밑에 줄. 자,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제재하도록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늘어갈수록 더 무거운,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번 위반했을 때는 1개월 영업 정지,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3개월 영업 정지, 세 번째 위반했을 때는 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조직 내 사무처리 기준, 처분 기준, 즉 우리가 배운 행정 규칙이 정해져 있어. 이럴 때 이게 적용되려면 실제 앞선 위반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내려졌는데 그 제재 처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똑같은 내용의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면 그러면 더 가중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선행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 반드시 대통령령이 정한 처분 기준에 명시된 처분 내용들을 이루어진 경우에 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 제재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을 그 수준 양정에서 재량권 일탈하면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읽고만 지나갑시다. 자, 쌍가로 4번 행정기본법에서 몇 년 내에 부과해야 된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자, 이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사람 그 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될 사유가 있는데 5년, 그때는 5년이란 기간 없어요. 면허 취소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 법이 정한 딱 명확한 기간이 없었어요. 응? 다만 상대방이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이게 다 끝난 거구나 하고 신뢰하고 안심하고 뭐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몇 년이 지나서 느닷없이 면허 취소. 이거는 이제 정해진 기간이 없었고 다만 무슨 원칙? 신뢰 보호와 실권의 법리라고 하지.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행정기관과 제재 조치를 몇 년 동안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상대방은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정당한 이유로 신뢰를 했는데 느닷없이 불이익 처분하는 건 신뢰 보호 원칙 위반. 그렇지? 뒤늦게 와서 뭔가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즉 신뢰 보호 원칙에 따른 실권의 법리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제재 조치에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권한 행사 이 적정한 기간을 통제를 해왔다고. 응? 근데 이제 법으로 5년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응? 이제 술집에서 뭘 위반했는데 영업 정지 시키려면 위반 사유가 종료돼서 5년 안에 시켜야 돼. 5년 지나면 영업 정지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 위반 행위 종료된 날부터 5년 꼭 알아두고요. 다만 동그라미 2번. 5년이 지났어도 영업 정지니 허가 취소니 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거 있어? 애초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았던 경우. 응? 두 번째, 당사자가 자기가 인허가가 위법하게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거나 상당한 중대한 과실로 자기에게 나간 인허가가 위법이라는 거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뭐 조사하려고 나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출입을 막고 조사를 거부 방해 이렇게 한 경우는 그죠? 그때는 5년이 지나도 인허가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5년이 지났지만 허가 취소니 이런 제재 조치를 안 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래서 5년 하고 동그라미 2번의 사유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도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그 다음에 또 3번도 읽어볼까? 행정청은 1항이 뭐였어?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상대방이 이 행정상의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이거에 대해 상대방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나 보지?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제재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취소 판정 이렇게 내려진 경우, 그죠?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판정 내린, 즉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까지는 그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간의 제한을 둔 겁니다. 1년의 기간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그 행정청은 상대방이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허가 취소를 했어. 근데 상대방은 허가 취소 위법이다 해서 소송을 낸 거야. 근데 법원에서 허가 취소 판결 내렸어. 근데 취소 판결의 취지는 얘가 청소년에 술 판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처음 위반한 자고 또 뉘우치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허가 취소는 너무 과도하다. 비례원칙에 위반된 과도한 거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원래 허가 취소는 취소한다. 판결 내린 거야. 그러면 제재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과도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판결 나온 날로부터 행정청은 어떻게 돼? 1년 안에 줄여서 뭐 영업정지 1년으로 하든 영업정지 6개월이든 줄여서 다시 찾아봐. 그러면 돼. 판결이 나온 뒤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 이제는 못하는 거지. 영업정지를 줄인 처분을 다시 못 내리는 거야. 또 이거 1년으로 제한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핵심은 두째 줄.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되는 거야. 1년이 지나버리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줄여서라도 재처분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겁니다. 1년 판결의 취지, 재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꼭 알아두세요. 물론 동그라미 4번 이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다른 법률에서
따로 더 짧게, 짧거나 길게 따로 규정이 다른 법률에 따르게 돼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다른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이 정한 이 기간 내에 따른다. 여기 한 번도 이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부터 이제 새로 나올 영역이에요. 그 동안에는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왔던 거야. 자, 그다음 불복 및 구제는 다 똑같아. 자, 상대방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 그리고 행정심판 소송 이의 신청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니은도 그냥 읽고 지나가도 아까 설명한 거 똑같지. 행정기관이 A, B, C 세 개의 위반 사유 있다 해서 제재했는데 법원이 하나의 사유는 인정 안 돼. 그죠? 네. 그럼 법원은 일부 취소하면 안 되고 전부 취소해야 된다. 이거 아까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뒤로 갑시다. 이것도 재심사 신청 불가. 이것도 체크. 다음 페이지. 자, 당사자는 위반 행위한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내린 제재 처분이 이제 기간 지나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나중에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유리하게 바뀌었다든지 또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어도 처분청에 원래 했던 제재 처분을 취소, 철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다. 제재 처분인 경우에는 아까 뭐 또 이거 있었지? 뭐가 있었어? 과징금. 과징금도 이렇게 돼 있었지? 이거 중시. 자, 그 다음에 주제. 이제 위반 사실 공표. 아주 간단한 주제인데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자다, 의무를 위반한 자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죠? 그 명단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행정기관이 하는 일은 이 자가 이러이러한 위반 행위를 했다 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일 뿐, 그 알리는 행위 자체가 뭐 상대방한테 그 공표 대상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공표 대상자에게 줬던 권리익을 그 조치로 박탈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알리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공표의 특별한 건 없어요. 읽어보면 의무 위반 불이행한 자의 성명, 회사명, 위반 사실 등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얘도 보면 알겠죠? 읽고 지나가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조금 중요한 얘기. 첫째 줄 뭐야?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 명예 신용 침해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심리적 강제를 통해 의무 이행케 하려는, 자, 두 번째 줄 간접적 수단. 둘째 줄 끝에 간접적인 수단. 우리가 지난 저 행정강제 시작하면서 직접적 수단은 4개밖에 없어. 직접적인 강제 수단. 국민의 신체 재산에 행정위원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직접적 수단에는 대집행,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즉시 강제, 이렇게 4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야. 스스로 하게끔. 이것도 이제 무조건 공표하진 않아요. 위반한 자에게 너 제대로 뭔가 수정하고 뭐뭐 안 하면 너 위반 사실을 까발릴 거야. 미리 통지를 해요. 그런데도 안 따른다. 그러면 이제 공표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명예 신용 침해를 위협하는 간접적 수단. 둘째 줄. 자, 법적 성질. 이렇게 행정기관이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첫째 줄,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누가 이러이러한 위반 사실이 있다라는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불과한 비권력적 사실행위 지나지 않는다 봄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자, 둘째 줄 밑주셨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 이게 판례는 아니고요. 학자들의 다수 견해. 그러니까 두 개 단어 결합이지 공권력 행사는 아니라고 본다. 그 사실행위란 말이 나타내는 건 뭐야? 사실행위는 이 행위 자체로 아까 말했듯이 바로 이 행위 자체로 직접 상대방한테 무슨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고 또 무슨 줬던 권리를 박탈하거나 그런 효과가 직접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정보를 알리는 행위.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동그라미 2번. 자, 최근 판례는 우리 병무청장이 뭘 하게 해놨어? 우리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 있지? 응? 병역 기피자의 명단을 병무청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는 거. 응? 요거에 대해서 이거 권력적인 사실행위라고. 응?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첫째 줄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응? 공개.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두 번째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행위로 파악했다. 아주 중요. 그러니까 1번은 학자들은 이제 공표행위를 그렇게 쭉 파악을 했는데 판례 중에는 이렇게 이게 유일한 공표에 대해서 유일한 판례이기도 해. 응? 그 처분성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병무청장의 요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를 처분으로 인정했다는 거. 자, 법적 근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동그라미 1번. 쭉 읽어. 법적 근거.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공표행위 자체로는 직접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줬던 권리익을 뺏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거 혹시나 잘못된 사실을 공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명예, 인격, 신용 등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응? 그래서 특히 어떤 회사, 요새 같은 경우 그럴 거야. 어떤 회사가, 우리 식품 옛날에도 경험을 해봤지만 어떤 식품 회사가 있는데 뭔가 불량 재료를 써서 이걸 만들었다 하고 행정기관이 만약에 언론에다 공표를 해봐. 그 회사 망합니다. 망할 지경이 될 거야. 국민들이 그 불매운동 벌이고, 그죠? 안 사먹죠? 나중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밝혀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공표행위는 너무 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볼 여지도 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너무나 상대방의 권리익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결론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가 결론입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 요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이것도 행정절차법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됐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도 이렇게 써놨어요. 행정청은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위반 사실 이런 거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도 따로 공표에 대해서 따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공표가 가능하다는 거죠. 별도로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표할 수 있다 해요. 공표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명단 위반 사실 공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다만 3번 일반법은 없다. 개별법들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개별법들 중에 오른쪽에 보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요? 세금 안 내는 자들, 고액의 세금 안 내는 자들 명단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외울 건 아닙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우지 마세요. 국세는 얼마 이상 세금 안 내는 자들 명단 공개토록 했어요? 또 공개해야 된다는 아니고 재량으로 돼 있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 기본법에는 액수 안 나왔고, 두 번째 국세징수법에 보면 상습 체납자면 국세청정은 세금 안내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합계액이 2억 이상, 그죠? 외울 건 아니야. 국세는 2억 이상 안 내고 있고, 세금을 안 내고 있고, 안 낸 지 2년이 지났고, 그지? 이런 사람의 대상으로 명단 공개. 그래서 매년 이루어져요. 매년 벌써 지났다. 매년 11월쯤에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네, 우리가 인천시가 부과하는 지방세 같은 거. 지방세는 얼마야? 외울 건 아닙니다. 지방세는 둘째 줄을 보니까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안 낸 자에 대해서, 또 안 낸 지 1년이 다 지났고 그래도 정당 이유 없이 안 내면 명단 공개할 수 있도록 해놨죠. 자, 외우지 마세요. 자, 한계. 여러분, 공표는 두 가지 측면이지.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행정기관이 뭔가를 조사했다니 위반자를 조사했는데 우리 특히 이런 거 있잖아. 예전에 보면 뭐 행정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거 나오지? 특히 고기 파는 데 있잖아. 정육점 같은 데 이런 데 조사했더니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들이 뭐 적발 몇 개 업소가 적발됐다. 근데 신문기사 보면 몇 개 업소가 적발됐다만 나오지. 궁금해. 도대체 우리 동네 내가 자주 가는 업소는 정육점은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로 적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어. 굳이 명단은 발표를 안 해요. 그냥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개 업소가 적발이 됐다. 이렇게만 나와. 궁금하잖아. 그럼 이거 국민이 어느 업소가 위반했는지 알아야 내가 그 업소를 이용 안 하고 이렇게 될 테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명단 공개해라. 구체적인 업소의 명을 공개해라. 국민의 알 권리 신뢰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함부로 공표가 또 되면 그 위반한 업자에 또 막대한 이익 침해가 있어서 이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익 형량을 해야 돼. 무조건 공표가 능사는 아니야.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익을 공표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크냐? 이거 공표해서 공표로 얻는 이익보다 공표됨으로 인해서 업자가 받는 이익이 더 크냐? 이익을 따져봐서 명단 공표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공표할 때도 당연히 관련 없는 부당 결부금지 원칙 지켜야 되죠. 관련 없는 사항 연관해서 공표하면 안 되고 필요 최소한만큼만 공표해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다.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쌍가루 5번. 우리 행정절차법에 새로 이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규정들이 들어왔는데 새로 어떤 게? 자, 1번 당연한 얘기다. 읽어보자. 행정청은 위반 사실 공표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하래? 위반 사실과 다른 공표를 해가지고 명예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공표하기 전에. 읽고 지나가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2번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 그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세 가지 경우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할 기회를 안 줘도 된다. 세 가지 경우가 뭐래요? 1번 긴급. 그죠? 공구의 안전목록에서 긴급할 때. 두 번째는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세 번째,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주고 해도 되지만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명단 공표했다면 위법이 되죠. 자, 2번. 니은버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된 당사자는 행정기관에 공표가 있기 전에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 없으면 없는 거로 보고 처리한다. 디귿번 행정청은 공표를 할 때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되고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내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일하면 문서로 알리지 않고 말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위반 사실 명단을 공표하는 방법은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 딱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관보, 공보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신문, 그리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외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표 중단에 대해서도 규정했네요. 행정청은 위반 사실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공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량으로 되어 있죠. 공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위반 사실은 있었고 행정청이 공표를 하려고 하니까 애가 의무를 이행했다든지 이러면 그래도 공표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유의해야 되죠.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조금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표 내용의 정정. 행정청은 공표한 내용이 나중에 공표한 뒤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어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지체 없이 원래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원래 공표한 기간 이상으로 다시 정정한 내용을 공표해야 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내용을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외우지 마세요.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잘못된 사실을 공표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원래는 중요한 건 이거냐면 공표하기 전에 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공표가 되고 나면 일반 국민한테 다 이제 알려지고 난 다음에 소송을 해서 공표가 위법이었다 취소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법원이 공표는 위법했으니까 취소한다고 판결 내린들 이미 다 잘못된 사실이 다 알려지고 났는데 판결은 없던 일로 취소한다 판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공표되기 전에 이 행정위원회에 공표하려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공표를 하지 말라고 판결해달라. 이런 소송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소송은 우리나라 없어요. 행정위원회 무슨 조치를 불이익하기 전에 막아달라고 청구해서 법원이 하지 말라고 판결 내리는 이런 소송이 없어요. 우리나라. 응? 실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한자말로 아직 조치가 행위 나오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다음 하지 말라고 판결을 해달라.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일명 금지시켜달라고 금지소송이라고 돼. 이 소송이 없어요.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종류 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행정기관에게 이거 가서 막 이의 제기를 하고 저 의견 제출했겠지. 이거 잘못된 거다. 공표하면 안 돼. 근데도 이제 행정위원회는 공표 결정할 수 있잖아. 공표. 그러면 공표가 행해지고 난 이후에 위법한 공표였으니까 취소달라.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그죠? 그럼 남는 방법은 위법한 공표 때문에 나 명예신용 파기훼손 되고 피해 입었다. 손해배상으로 금전배상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위법이라고 인정되니까 이제 이 사람 잘못된 공표였다고 이렇게 공고하는 거. 그 법원에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정정사실, 정정보도 정정보도하라고 정정공고 내라고 판결해달라. 응? 민사소송으로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이 현실적 구제 방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 합니다. 자, 이의신청 30일 내에 여기서 중요한 건 행정쟁송이야. 자, 기억범. 행정기관의 공표행위는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단 말이야.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지만 아까 나왔듯이 최근 판례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병무청장의 병 기피자 공개를 처분성 인정한 적이 있다. 처분성이 인정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성이 인정 안 되는 거면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일이 되겠지. 니은법. 공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른바 예방적 부작위 소송. 요거 밑줄 예방적 부작위 소송. 현재 인정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 인정 안 되고 있다. 그게 인정돼야 잘못된 공표를 막을 수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미 공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위법한 공표라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취소 소송 무효화해서 의미가 없어. 그리고 소외 이익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밑에 그런 자세한 얘기는 거기다 써놓진 않았죠. 그 다음에 결국 동그라미 3번이 현실적인 구제 방법으로 남는 거예요. 위법한 공표로 자기 피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정정 보도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거. 이게 현실적인 구제 방법으로 남는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판례를 보도록 하죠. 자, 1번 20년 전의 판결인데
청소년의 성매수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었어요. 응? 그 과거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랬더니 이 성매수자로 이 사람들은 형사처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징역형 막 이런 거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들인데, 법에 이렇게 이런 사람 또 국민들에게 명단을 공개하게 해놨거든. 그래서 거기 옛날에는 사진까지는 안 떴어. 사진은 포함 안 되고 그 사람의 나이, 직업, 응? 그다음에 뭐 저 간단한 위반 사실, 응? 이런 거 이제 그 공개토록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는 이미 위반 행위했다고 처벌 받았다 이거야. 징역형 벌금 처벌 받았는데 또 이거를 명단을 또 국민에게 공개하는 건 자기네들을 이중으로 처벌하는 거다. 응?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법원이 뭔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기관이 이 명단 공개자를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해버리니까 자기네들 법원에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거다. 뭐 이거 싸웠어요. 그러나 법원에서 뭐라 그러겠어? 야, 아까 말했듯이 야, 이중처벌 아니다. 이거는 뭐야? 형벌이 아니야. 응? 형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라. 뭐 저 청소년 대상으로 돈 주고 성매매했다고 성매수남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상의 제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이거는 형벌을 부과하는 거, 형벌은 반드시 법원이 재판을 해서 선고를 하는 거잖아. 그게 형벌이 아니니까 그 권한 가진 전문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공표하더라도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1번 꼭 체크하고, 그다음에 2번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2번 최근 판례. 자, 병무청장이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응? 결국 가장 핵심은 처분이다. 응? 이건데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돼. 자, 그 밑에 1번 이거는 인적사항 공개하는 건 특정인을 병역 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위반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다. 응?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조그만 거, 조그맣게 한 거지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결론이. 그 다음에 사망은 뭐냐면 자, 3번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이 인적사항 공개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 결정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병무청장이 이 게시하는 사실 행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1항과 여기에 사망을 보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거지. 공권력 행사이면서 사실행위. 그래서 사실행위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이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 나와서 취소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취소 판결에 따라야 되는 그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이미 행해진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야 할 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자의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이 공개 결정을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 처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4번은 병무청장이 최종 명단 공개하기 전에 각 지방 병무청장들이 각 지역별로 명단을 추렸어요. 응? 지방 병무청 얘기야. 그래서 문장은 길데 여러분들 한번 밑줄 친다 해봐. 병무청장에게 최종적으로 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 전에 각 지역별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명단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 것은 병무청장의 최종 결정에 앞서 행해지는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결정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게 핵심 말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지방 병무청장의 그 명단 공개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졌나? 결론이?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밑줄 보면 다음 페이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자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다 취합을 해서 그지 같은 내용으로 최종 공개 결정을 했다면 공개 대상자는 뭘 대상으로 소송으로 싸워야 돼?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 결정이 이게 처분이고 이걸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지 뭘 갖고 하면 안 된다? 지방병무청장의 1차 그 내부적인 공개 결정을 이걸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별도로 없다. 응? 아, 지방병무청장 얘기도 시험에 최근에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자, 3, 4, 5가 이제 손해배상과 연관된 거예요. 손해배상과 연관된 건데, 자, 읽어보자. 일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라는 방법으로 타인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표된 대상자에 관하여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위반 사실이 있다 하는 그 공표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표하는 자가, 공표의 주체가 공표할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한 공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 핵심 뭐야? 둘째 줄부터. 셋째 줄. 자, 공표한 내용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이 공표하는 행정기관이 공표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인정되면 그 공표 행위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째 줄에 보면 결과는 뭐야? 진실이 아닌 내용을 공표했고 그로 인해 공표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됐지만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는 거죠. 왜냐면 위법이 아닌 거로 보니까 위법한 공표라고 보지 않는 거야. 위법한 공표라고 보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려면 조건이 뭐야? 공표할 당시 진실하고 믿었고 그렇게 진실하고 믿은 데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그죠? 이거 이제 주로 언론기관이 신문 방송사가 뭔가를 공표를 하잖아. 공개를. 근데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는 게 다 100% 결론이 확정이 다 난 다음에 공표를 해야 된다면 뭔가 신문에 기사를 쓰고 공개를 한다면 쓸 내용이 거의 없을걸? 그렇죠? 응?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가 일어났고 그 범죄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다 끝나서 이 사람이 진범이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야 그 범죄자에 대해서 뭔가를 기사를 쓴다 그러면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고 누군가가 유력한 용의자다 해가지고 검거됐다. 근데 그 사람의 실명은 아직 누구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더라도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그리고 최소한 만약에 검찰에 의해서 누가 기소됐다 그러면 또 실명을 써가면서 기소됐다고 얘기를 하죠. 유죄 판결 나오기 전에. 근데 그렇다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력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재판 청구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기사를 다 실명을 써 쓰지.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 사람 증거 불충분 아니면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해서 무죄로 확정. 그러면 결과로 진범이 아닌데 이 사람을 범죄자, 용의자로 해서 그 공표행위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응? 자, 그런데 그 밑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일반 무슨 신문방송과 달리 행정기관은 더더욱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아까 말하면 진실이 아닌 걸 공표했지만 위법이 아니다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하게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진실하고 믿었어야만 된다 이거 얘기죠. 그래서 3번 아래쪽에 가면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그 공표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하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실한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은 잘못된 사실을 공표한 거로 되면 책임을 위법이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행정위원회는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중요하고, 그러면 4번, 5번은 그냥 외우지 않아도 한번 들으면 알아. 4번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뭐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조금 바꾸면 부동산 투기자라고 명단에 포함시켜서 공개를 해버린 거야. 근데 그 사람 잘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국세청장이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자회견하면서 이 명단을 발표한 거야. 부동산 투기자. 근데 뭐 했대? 거기 읽어보면 첫째 줄. 자, 국세청의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 해서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한 의구심만으로 어떤 사람이 위장 증여를 했고 해서 막 이런 위반자라고 명단에 포함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명단 취합해서 주니까 국세청장이 그냥 기자들에게 쫙 공표해버린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뭐래? 국세청장의 이러한 공표행위는 위법이고 결국 뭘 해야 된대? 배상해야 된다.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 간단히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거 조사도 안 해보고 막연한 의구심만 갖고 그냥 진실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공표해버린 거 위법이다. 그로 인한 피해 배상해라. 판결 난 거고. 자, 밑에 5번은 시험 문제 안 쓰더라고. 안 쓰는데 재밌는 사건이라서 내가 넣었는데, 이것도 그 한국소비정원이라는 일종의 공공기관인데 여기서 뭐 했어? 저기 경기도 포천시에 가면, 포천시 옛날에 포천군이 지금 포천시지. 포천시에 가면 우리 포천 1동, 2동 이게 동네 이름이 있어. 1동, 2동. 그래서 그 뭐야? 2동 갈비, 아니 갈비집 있지? 거기 포천 2동에서 하던 갈비. 포천 2동 갈비. 그지? 또 그 포천에 2동 막걸리라고 또 꽤 유명한 막걸리가 있어. 포천 2동 막걸리. 근데 여기 보면 한국소비자원이 보니 길가에서 2동 막걸리라고 파는 거 돈 주고 사다가 분석을 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거기 막 유해 성분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포천 2동 막걸리에서 유해 성분 나왔다 해서 공표를 해버린 거지. 근데 이거 진짜 포천 2동 막걸리 산 게 아니야. 길가에서 짝퉁으로 파는 거 사다가 검사해서 공표를 한 거지. 진짜 2동 막걸리 회사 측은 피해를 보는 거지.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공식 이 루트가 아니라, 그냥 길가에서 짝퉁으로 거기다 가격도 일반 포천 이동 말보다 싸게 파는 거 이런 거 고려해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한 잘못이 있다 해서 인정한 거. 근데 시험은 4번만 나오더라.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주제 있어? 공급 거부라고 했지? 아주 간략해. 공급 거부는 뭐야? 1번 의의는 읽고 지나가. 시험이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뭐야?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끊는 겁니다. 또는 신청 들어와도 공급 안 해주거나 외울 거 아닙니다. 뜻 이해됐죠? 이거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까요? 이거 강제로 하는 거죠. 강제로 수도 끊고. 권력적 사실행위야. 강제로 하는 거고 국민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요한다. 단 일반법은 없다. 개별법들에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다. 동그라미 2번. 아주 예전에 건축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었다. 공급 거부 규정이 있었다. 시군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전기 전화 공급을 끊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그런 공급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나 이게 무슨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위헌 판정 받아서 없어진 건 아니고 국회에서 스스로 개정을 해서 없앴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에게 너무 가혹하다. 왜냐하면 수도, 전기, 가스 일상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공공 서비스인데 이걸 무기로 삼아서 뭔가 하려는 거는
우리 헌법에 보면 국가는 국민의 최저한도의 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게 돼 있는데 이걸 다 끊어버려?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알아서 삭제한 거야. 응?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건축법 조항도 소개해놨죠. 예,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예, 공급 거부란 조치가 가장 야만적인 조치다. 응? 왜냐하면 국민들 이제 도시 생활하려면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없이 도시 생활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자연인처럼 산에 가서 계곡물 맞고, 응? 뭐 호롱불 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상관없겠으나 도시에서 전기, 가스, 응? 수도 없이 어떻게 사나? 그렇게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에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걸 무기로 쓴다? 야, 이건 가장 야만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또 독일의 포르스트 호프라는 학자는 엄청 비난하기도 했대요. 응?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한다. 응?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법률에 근거 있더라도 또 어떻게 여러 법원칙에 맡겨야지.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면 안 되는 비례 원칙, 그죠? 또 뭐야? 뭐 연관 없는 건데 상대방이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는 거하고 연관 없는 걸 결부시키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세를 안 낸다고 뭐해? 수도 끊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3번. 이것도 외울 거 없어요. 지나가세요. 자,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밑에 수도법을 예를 들었지? 외울 건 아닌데 수도법, 야, 수도요금 안 내는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도요금 안 내는 사람은 수도를 끊을 수 있어요. 뭐 3개월 이상처럼. 이거는 이제 정당한 사유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부당하게 결부하는 것도 아니지. 정부 요금을 안 내면 전기 공급 차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수도법 조항 외우지 말고 첫째보다 일반 수도 사업자는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거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하게 해놨죠?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서비스니까. 참고로 읽고 지나고. 자, 구제. 공급 거부의 구제. 1번. 위법 부당한 공급 거부 조치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한테 이 공급하기로 한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자발적인 계약, 사법상 계약 방식으로 이용료 내가면서 쓰기로 한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행정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뭔가 공급해주는 조치 같은 것, 그 공급을 막 끊는다든지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는 그 공급 조치가 어떻게 관계가 맺어졌느냐에 따라서 다투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읽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2번 읽어보자. 2번은 판례는 단수 조치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 수도를 끊어버린 거, 요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받고, 반면에 처지 끝에 예를 들어 구청장이 저기 한전에다가 저 건물에 전기 좀 끊어달라, 또 전화회사다가 저 집은 전화를 끊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행위 있지. 구청장이 전기나 전화 공급 회사에다가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있지. 요거는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 왜냐면 그는 단지 협조 요청, 권고에 불과한 거지 그게 공권력 행사로서 따르라고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다라고 봐서,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들어간 거지. 판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다음 페이지 판례 보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판례에 뭐 나왔어? 1번의 키워드는 뭐야? 이미 얘기했지? 첫째 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수,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응?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수 처분이라고 표현하죠? 수도 구청장이 확 끊어버렸어, 수도. 응? 이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근데 2번, 3번은 뭐야? 한 대 묶으면 요청이야, 요청. 2번은 구청장이 전기전화 공급자에게 저 건물에 공급 좀 끊어달라 요청한 행위는 권고에 불과. 우리가 행정 지도할 때도 공부했어요. 이게 행정 지도적인 성격이야. 권고에 불과한 거야. 응? 끊고 안 끊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요청을 받은 전기전화 공급자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청장의 행정기관이 한 건 강제로 따르라고 의무부과한 게 아니라 권고적 성격에 불과. 응? 따라서 공급 중단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갖고 싸울 일이 아니고 그 요청에 응한 사업자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응? 3번도 그죠? 요거는 이제 한전이 물어왔어. 한전이
구청장한테 뭐 물어봤어? 저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에 전기 넣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전기 넣어줘요?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구청장이 거기 불법 건물이라 전기 넣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을 다시 회신을 보는 거지.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게 넣어주지 마라 하고 강제로 의무부과한 게 아니라 협조해달라. 공급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거. 권고에 불과하니까 비권력적인 거다. 근데 처분이 아니다. 1번만 처분성 인정해요. 구청장이 직접 수도 끄는 거. 이것만 인정했다. 그 다음에 요거 맞아야 되겠다. 자, 그 관어사업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관어사업이면 행정기관에 인허가 받아서 하는 사업 있잖아. 그러면 의무를 위반 내지 불이행한 업자에 대해서는 뭐 인허가를 안 내주거나 이미 내줬던 걸 취소 정지시키거나 이런 거와 관련 그거. 그래서 관어사업 제한. 그래서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부여된 인허가 등을 취소 철회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외우지 마세요. 읽고 지나. 이거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거니까.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일반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3번에 보면 이제 과거의 국세징수법이 예로 들어졌어요. 과거 국세징수법이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무슨 비판을 받아왔냐면 상대방이 국가에 내야 될 세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낸다. 그러면 그냥 세무서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저기 허가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고 시군구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따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내고 있는 세금과 하고 있는 영업하고의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안 따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 무슨 상속세다 이런데 상속세 안 낸다고 술집 영업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해놨다. 상속세하고 술집 영업과 취소하고 관련성이 없는 건데도 관련성이 있든 없든 안 따지고 다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소위 부당 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법 규정이다고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법을 개정해서 또 법도 규정 위치를 딴 데로 국세징수법에 규정돼 있던 걸 딴 데로 옮겨서 규정을 하면서 이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성을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그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07쪽에 뭐 나왔어요? 한계, 너무 당연해. 관어사업 제한하는 조치도 여러 법원 측에 위반하면 안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관어사업 제한 조치 벌이야 아니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타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벌, 벌 아니면 고의과실 없어도 상관없어. 객관적 위반 사실만 인정되면 부과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위반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은 예외로 하고, 그래서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들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 시군구청장에 저 업자 인허가 좀 신청 들어와도 내주지 마라. 또는 인허가 취소 정지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 그거는 요청하는 행위는 행정조직 내에서 세무서장과 시군구청장의 내부적인 협조 요청에 불과한 것이지 직접 아직 상대방한테 직접 불이익 효과를 발생하는 조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로 나눠야 돼. 만약에 세무서장이 행정기관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요청한 행위는 아직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수는 없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나 요청을 받아서 세무서장의 요청을 받아서 시군구청이 직접 인허가를 신청을 받고 요건 갖췄는데 거부했다든지 또는 이미 내준 인허가를 취소 정지시켰다면 그거는 처분이 돼서 공원 소송 대상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거기 구제에서 1번은 이제 그 요구하는 행위지. 두 번째 줄에 앞머리에 요구행위. 세무서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인허가 내주지 말아달라. 인허가 내줬던 거 취소 정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직 아니야. 그러나 넷째 줄 끝에 그 요구를 받고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직접
신청을 거부하거나 인허가나 했던 걸 취소 정지하는 건 그건 처분인 거고. 뭘 갖고 싸워야 돼? 그 요구를 갖고 상대방은 싸울 수 없고 요구하는 일을 요구에 따라 직접 한 조치를 갖고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그 외에 2번 만약에 위법한 관할사업 제한으로 인정되면 그리고 그 관할사업 제한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한 얘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 마저 하고 밥 먹읍시다. 자, 시정명령만 하면 돼. 시정명령은 우리가 짐작 그대로 뭐야? 의무를 위반 내지 불이행하고 있는 자에서 야, 그 원상회복 해놔라.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읽어보자. 시정명령이란 위반 행위로 초래된 위법 상태를 제거 내지 시정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응? 목적은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게 목적이다. 뭐 이거 지나가세요. 외울 거 없습니다. 뒤로 가세요. 이거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냐? 당연하지. 상대방한테 시정명령에 따르라고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들만 있다. 성질은 상대방한테 강제로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처분이다. 아, 이런 건 그냥 짐작 가능한 거지? 이럴 거 아닙니다. 자, 요건 및 내용. 시정명령 벌 주는 거 아닙니다. 고의과실 없어도 돼요.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 있으면 되고 고의과실은 필요 없다. 그리고 둘째 줄,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시정명령 발동할 수 있다. 응? 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네요. 과거에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발령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응? 왜냐면 시정명령은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미 이제 더 이상의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또 중요한데 시정명령의 내용은 뭘 시정하라고 할 수 있냐면 시정명령의 내용 속에는 과거에 위반 행위 있었던 걸 시정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위험이 있는 위반 행위 하지 마라. 이것도 시정명령의 내용에 포함된대요. 응? 둘째 줄 중요합니다. 시정명령의 내용 속에는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이고요.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의 위반 행위 하지 마라 한 것까지도 포함된다. 이게 시험에 쓰였습니다. 자, 시정명령 받은 상대방은 이거 처분의 성질을 갖는 거니까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뭐 이의신청서부터 행정심판 소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위법한 시정명령에 안 따랐다 해도 뭐예요?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다. 응? 왜냐면 적법한 시정명령에만 상대방이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시정명령에 안 따랐다고 처벌을 못하는 거다. 자, 판례를 체크해 봅시다. 자, 1번은 뭘 나타내? 둘째 줄 끝에 이 시정명령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위반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내지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일부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는 없으나 내릴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없어도 객관적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논리죠. 벌 아닌 건 다 같은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응?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 바로잡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때는 단순히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만 확인하고 내릴 게 아니라 위반 결과가 바로 잡혔는지 시정이 됐는지까지 보고 나서 내려야 된다. 그러므로 과거에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사유열할 불문하고 이제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위반 결과에 대해서 내린 것이므로 위법이다. 응? 그 다음에 3번은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뿐만 아니라 장래 반복될 위험이 있는 행위까지 금지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4번 시정명령의 상대방은
실제 위반 행위란 자만이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의 명의를 갖는 자는 자기 명의가 자기 이름이 도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건축주 내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건축 허가는 A 이름으로 받았고 실제 건축 행위는 B가 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건축 허가 받았는데 내 동생이 실제 다 건축 행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 위반은 실질적으로 내 동생이 했지만 허가서에 내가 허가받아 건축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나한테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응? 네, 뭐 그런 거니까 구신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공무원들이 위법 건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원래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가지고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도 공무원들은 그게 위반 행위가 계속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6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7번이 가장 최근 판결이죠? 최근 판결인가? 그렇지는 않네. 7번도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자. 7번을 보니까 자,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안 따랐다.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에 따른 처벌. 여기서 처벌은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 배웠죠. 설령 시정명령이 미법하다고 인정하는 한 위반죄는 성립이 안 된다. 약간 한 거네. 그죠? 네. 자, 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 나왔죠? 기타. 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업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요거는 근데 한마디 말만 하고 끝날 거야. 시험에 안 나와. 네? 자, 우리 병역 의무 불이행한 자는 공무원 될 수도 없고 대기업 취업도 못 합니다. 네? 취업했더라도 이게 병역 의무 불이행자라는 게 밝혀지면 뭐예요? 자르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뭐 병역 면제받는 사람은 상관없지. 근데 이제 고의로 병역 기피하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해외여행 금지시킵니다. 출국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고액의 세금 안 내는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등등. 그래서 출국 금지하는 것도 금지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액의 세금 상습 체납자는 가둬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기 과태료도 이런 거 있었잖아.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자로서 총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고 각각 안 낸 지 1년이 지났고 그래서 검사가 안 되겠다 그러면 판사한테 신청해갖고 법관의 결정을 받아 납부할 때까지 30일 이내에서 가둬놓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세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보면 국세를 3건 이상 안 내고 있고 각각 1년이 지났고 안 내고 있는 합계액이 2억 이상인 경우 그리고 낼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거기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원은 검사로부터 청구받아 이 세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면 최대 30일 이내 가둬둘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없던 건데 새로 추가됐어요. 추가되긴 했는데 그냥 읽고만 지나가도 될 거예요. 과태료에 이런 규정이 들어왔는데 세금도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지. 새로 도입했다는 거.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읍시다. 먹고 2시 15분부터 오후 수업해서 손해배상 조금 하고 오늘 배운 주제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